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3계장 이동일입니다. 지방청에서 원천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니 원천징수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학교, 비영리 법인 등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원천징수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세무서에 문의 전화도 하게 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오류를 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2016년 원천징수 실무책자를 발간했으며 이에 덧붙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책자와 동영상이 원천징수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보겠습니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특수한 경우의 배당소득만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원천징수 세율을 보겠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득은 3%, 기타소득은 20%,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을 보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과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그 소득을 이미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관련 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하여 소액 부징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한 가산세는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미납세액의 3%와 하루당 10,000분의 3을 합산한 금액이 가산세가 되며 한도는 10%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까지 납부할 원천세를 하루 뒤인 6월 11일에 낸다면 3%에다가 10,000분의 3을 더한 3.03%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234일 이후에는 한도인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 등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는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여 1%만 적용되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구분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인정상해 등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서는 소득처분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지점법인, 국가기관, 개인은 소득처분이 없으므로 소득처분란에는 동그라미를 할 수 없습니다.
매월분 신고서에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하고 연말 두 곳 모두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속연월을 보겠습니다. 기속연월은 소득 발생 연월을 기재하고 지급연월은 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기재하는데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기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모두 2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5월 급여와 6월 급여를 6월 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인 1월, 7월을 기속연월에 기재하고 반기 종료월인 6월, 12월을 지급연월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의 소득자 소득 부분을 보겠습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은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되어 있죠.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소득은 간이세액 A01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은 A02에,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A03에, 그리고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은 A04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은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기재해야 하는데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 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사업소득 A25란에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거주자 양도소득인 A70란에 기재를 합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 구분 없이 내외국 법인 원천 A80란에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4 인원, 동그라미 5 총지급액 기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원과 총지급액 란에는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보면은 연금계좌란이라고 있는데요. A21, A41, A48이 연금계좌란이죠. 여기에는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금융기관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는 연금계좌란에 기재를 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가 연금계좌란에 기재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금액을 총 지급액에서 제외하여 기재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을 보면은 5페이지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 코드가 나와 있고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비과세란에 기재를 해야 되는 소득은 원천세 신고서 총지급액에도 포함을 해야 하고 비과세란에 기재하지 않는 금액은 총지급액에서도 제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양급여, 요양보상금,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보상금과 같은 경우에는 총지급액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어서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되는 근로자라면은 인원과 총지급액에서 모두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직료, 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과세 식사대 등도 총지급액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연구비, 벽지수당, 국외근로소득, 야간수당,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보육급여 등은 총지급액에 포함을 해야 하겠습니다. 징수세액 동그라미 6에서 동그라미 8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제일 하단을 보면은 총 합계 A99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 소득별 가감계를 집계를 해주는 란입니다. 근로소득을 보면은 가감계가 A10이라고 되어 있고 퇴직소득은 A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A10, A20, A30 등 그 소득별 가감계를 다 합산을 해서 A99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소득별 가감계의 마이너스 금액은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A99에는 마이너스 금액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 소득별 가감계의 마이너스 금액은 별도로 합산을 해서 신고서 하단에 당월 발생 환급세액의 동그라미 15번 일반 환급에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을 포함해서 그 당월 발생 환급세액까지 합한 동그라미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은 그
신고서상에 동그라미 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으로 이기해서 조정 환급을 해줍니다. 차례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 조정 환급을 해주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은 그 신고서 하단에 동그라미 20번 차월 2월 환급세액에 기재를 해서 다음 달로 넘겨서 조정 환급을 해주면 되겠죠. 이자 소득을 원천 징수하거나 배당 소득, 법인 원천, 저축 해지 추징세액 등을 징수한 원천 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부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액이 있는 경우에도 원천 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며 환급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오른쪽 하단에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적으면 환급이 되는데 환급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은 별도로 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2015년 기속 연말정산을 할 때 직원 중 한 명이 직계존속을 배우자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아서 추가 납부 세액이 20만 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2016년 9월에 발견해서 2016년 10월 10일에 수정신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속 연말정산이니까 기속연월, 직업연월 모두 2016년 2월인 신고서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당초 신고할 때 신고 구분은 매월, 연말, 환급 신청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수정에 동그라미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 내용은 상단에 적색으로 수정한 내용은 하단에 흑색으로 기재를 합니다. 근로소득 중에 간이세액 A01은 변경이 없으니까 상하단 기재 내용이 같습니다. 연말정산 A04를 보면 소득세 등이 390만 1030원 환급에서 370만 1030원 환급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18,600원을 기재하고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마이너스 20만원을 기재해서 납부세액이 21만 8,600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분 지급 명세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정신고서 상의 수정신고세액을 당월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A90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를 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정신고가 여러 건 있는 경우에 이때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나 또는 환급할 세액을 모두 집계를 내서 그 집계한 금액을 당월 신고서의 A90에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을 비교해서 차이 금액을 고지하든지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납부나 과소납부로 인해서 고지를 한다면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납부세액을 미리 내든지 또는 여러 번 나눠 가지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사례는 실제 어느 대학교의 납부 사례입니다. 이 대학교는 귀속과 지급이 2015년 12월인 근로소득세 12억 3,500여만 원을 2016년 1월 11일에 신고를 했으나 세액은 신고한 그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총 27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저번 달에 신고한 그러니까 2015년 11월 기속 근로소득세도 5번 납부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신고세액과 납부세액은 일치합니다만 과세관청에서 일치 여부를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소명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쉽게 소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한 세액을 가능하면 그 날짜에 정확히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일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에서 당월 간이세액, 그러니까 낼 세액이죠. 당월에 매월분 간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해 놓고는 그 당월 간이세액을 또 납부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정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세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그 수정신고세액을 당월 신고서 A90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A90에 기재를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추가 소명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그 미리 신고세액하고 납부세액을 좀 맞춰보고 신고할 필요가 있겠죠. 지급명세서 작성과 관련입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기타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비거주자의 사업 소득, 비거주자의 기타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 의료비 명세서를 포함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의 연말정산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계좌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수정문도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지급명세서는 수정문을 기존과 같이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스텝 2 제출 내역으로 접속을 하면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 매체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출력을 할 수 없으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서 출력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미리 출력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년 4월 말 정도가 되면은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자료가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5월 초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5년간의 지급명세서를 확인 및 출력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시면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내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봉급, 급료, 임금,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에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적 용역의 소득 구분입니다.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은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 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제공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강의에 대한 대가를 보면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이고, 대학 교수가 회사를 방문해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고용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여러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학교와 학원 간의 계약에 의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 대가는 학원이 지급받는다면 이는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하겠지요.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은 어떤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답은 근로소득입니다. 퇴직 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성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근무시간 외에 다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어떤 소득일까요? 이때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지급하는 학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인데 반해 일용 근로소득은 3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일용 근로소득은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급이 30만원이라면 30만원에서 10만원을 뺀 20만원이 소득금액이 되고 20만원에 6% 세율을 적용한 12,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5,4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소득은 분기별로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4분기 일용 근로소득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고용한 근로자가 실제 근무 일수는 석 달 중에 22일이라면 일용 근로자일까요? 답은 X입니다. 일용 근로를 구분할 때 3월은 여기에 의해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그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원천세는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고 있죠. 일용 근로자의 1급이 13만원인데 15일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13만원에 대한 세액이 810원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는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치 원천징수 세액이 12,1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인 사택 제공이익, 경조금 등은 비과세입니다. 요즘은 본사에서 원거리 지사에 전출을 가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 집을 계약해서 매월 월세를 내고 회사는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회사가 보전해주는 금액은 사택 제공의 이익으로 비과세일까요? 답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사택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만 사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일직료, 숙직료, 월 20만원 이내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인 연구비, 또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또한 월정 급여액 15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도 비과세입니다.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등도 비과세입니다.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조약상 교사, 교수 조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으며 영어권 국가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년간 면세를 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면세 조항이 없으며 아일랜드는 초, 중, 고등학교는 면세되지 않고 대학교만 면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2부, 거주자 증명서, 고용관계 계약서 사본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면세 신청 절차 흐름을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거주지구 과세당국에 거주자 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다음 비과세 면제 신청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비과세 면제 신청서와 근거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 직업명세서 주요 오류 유형을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직업명세서가 접수되면 전산에 수록한 후 원천세 신고서와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직업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직업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서의 지급액과 직업명세서의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2016년 3월에 제출된 직업명세서를 수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유형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가장 많습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경우 2015년 가입자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바뀐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전통시장 사용액 또는 대중교통 이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을 잘못 계산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제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에 31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했다가 퇴직 시에 사내유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것으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에 31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퇴직금과 달리 적립액 중 8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연금으로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DB형, DC형 모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퇴직형 개인연금 계정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연간 1,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계산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전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80% 가중치를 두고 개정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20%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종전 방식을 보겠습니다.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퇴직소득공제는 정률공제 40%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2012년 이전분과 2013년 이후분으로 안분해서 각각의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013년 이후분은 연분연승법의 5배를 하는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각각의 산출세액을 합계한 종전 방식 산출세액의 80%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다음으로
계정 방식을 보겠습니다.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해서 퇴직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고 나누기 근속연수 곱하기 12를 해서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곱해졌던 12를 나누기 하고 나누기 했던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정방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계정방식 산출세액에 20%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종전방식의 80%, 계정방식의 20%로 계산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과세이연세액을 빼면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국세 씨는 2002년 1월 1일 입사해서 2016년 3월 28일에 퇴사하였으며 퇴사 시점에 2010년 6월 30일에 했던 중간정산분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 3,800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은 402만 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종전방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는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사분을 합친 1억 8,800만 원이고 비과세는 없으니까 퇴직소득금액도 1억 8,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률 공제로 퇴직소득금액의 40%인 7,520만 원을 공제하고 근속연수 15년에 해당되는 800만 원을 공제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 1억 480만 원이 산출됩니다.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이 11년이므로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은 1억 480만 원에 15분의 11을 곱한 7,685만 3,333원이 되고 2013년 이후분 과세표준은 1억 480만 원에서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을 차감한 2,794만 6,667원이 됩니다.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 7,685만 3,333원을 근속연수 11로 나눈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 11을 곱하면 2012년 이전분 산출세액 461만 1,189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분 과세표준에 5를 곱하고 근속연수 4로 나눠준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5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 4를 곱하면 2013년 이후분 산출세액 332만 7,996원이 계산됩니다. 2012년 이전분 산출세액과 2013년 이후분 산출세액을 더한 다음 80%를 곱해주면 종전방식 산출세액 635만 1,348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정방식 산출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퇴직소득금액 1억 8,800만 원에 근속연수 공제 800만 원을 차감하고 근속연수 15로 나눈 다음 12를 곱해서 환산급여 1억 4,400만 원을 계산합니다. 환산급여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므로 6,170만 원과 1억 원 초과 금액의 45%를 더한 8,150만 원이 환산급여 공제가 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차감한 6,250만 원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12로 나눠주고 근속연수 15를 곱해서 산출세액 1,222만 5천 원을 구했습니다. 산출세액의 20%를 곱해서 계정방식 산출세액 244만 5천 원을 계산합니다. 종전방식 산출세액과 계정방식 산출세액을 더한 879만 6,348원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 기납부세액 402만 원을 빼서 차감 원천징수세액 477만 6,340원을 구합니다. 계산이 많이 어렵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및 이연을 보겠습니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퇴직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입금하고 연금 계좌 취급자에게 과세 이연 계좌 신고를 하면 연금 계좌 취급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세 이연 계좌 신고서를 보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 신고서와 퇴직소득세 지급 명세서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고 세액이 환급되면 환급금을 연금 계좌로 입금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비교해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이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보한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작성된 지급 명세서를 기초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함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DC형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으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보겠습니다. 세법상으로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퇴직금은 한도 없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법인세법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서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그 정해진 금액을 정관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에게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 시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된 금액만큼을 상여로 소득 처분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받은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1년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송금의 산입은 하나 소득세 측면에서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와 관련한 주요 오류 유형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근속 연수 계산과 관련한 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기산일은 해당 근무처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하는데, 중간 정산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중간 지급 근속 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이고, 최종 근속 연수의 기산일은 중간 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퇴사일은 실제 퇴직한 날을 말하는데, 중간 정산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 퇴직급여의 지급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근속 연수 계산에 있어서 지급일은 이연퇴직 소득 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항목이므로 기재하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오른쪽 오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중간 정산 기준일 2015년 12월 31일이고 퇴직금 지급일은 2016년 4월 30일인 경우인데, 보통 퇴사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기재해서 오류가 납니다. 중간 정산분의 경우 퇴직금 지급일이 퇴사일이고 귀속 시기이므로 퇴사일을 2016년 4월 30일로 기재하고 귀속 시기는 2016년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근속 연수는 물론 4개월을 제외해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 외의 오류 유형으로는 퇴직급여와 이연퇴직소득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만을 기재해야 하며,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시 입금일은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하고, 연금계좌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보시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중 화면에 보시는 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증빙 등에 의해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지요.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순위 경쟁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대가도 8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방송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대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지급 대가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등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 용역 대가의 경우 지급 금액이 25만원이라면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5만원이 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 그러니까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소득의 경우 지급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할 것인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원고료, 강연료, 방송 출연 대가로 10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없으므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원고료, 인쇄, 창작품에 대한 대가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 사례 등 동영상에 다 수록하지 못한 내용이 2016년 원천징수 실무 책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